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앞서서 해당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렵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맞추기 어렵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질 않고요.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하나 문제 해석하기보다는 어떠한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버려가면서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설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는 가져가고요.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하나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리의 전파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파 속도 하면은 밀도와 경도 이 두 가지만 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전파 속도는 경도와는 비례하는 관계고요. 밀도와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는 서로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2번은 틀린 보기고요. 1번 매질에 상관없이 속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질이 단단하거나 물이라든지 기체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3번 매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매질의 탄성도가 높을수록 속도는 빠르다. 밀도, 탄성도, 점도 이러한 성분들과는 모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돼요. 2번과 마찬가지로 속도가 탄성도와 비례한다라고 잘못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5번 동일 매질에서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주파수와 속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모의고사 문제에 비해서 좀 일부러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게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앞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고체에 힘을 가했을 때 전기적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을 앞전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직접 앞전 효과와 간접 앞전 효과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시험에 출제하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보시게 되면 앞전 물질이 얇을수록 낮은 공명 주파수를 갖는다고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얇고 두껍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 물질이 얇을 때는 고주파수, 두꺼울 때는 저주파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해당 관계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탐촉자에 사용되는 앞전 물질은 수정이 아니라 PEGT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의 명칭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탐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흡읍층은 후방음을 반사가 아니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합층의 두께는 파장의 4분의 1이에요. 3번 결합층은 앞전 물질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쪽에 결합층이 있고 뒤쪽에 앞전 물질, 그 바로 뒤쪽에는 흡읍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물질 뒤에 있는 것은 결합층이 아니라 흡읍층이고요. 흡읍층이 얇을수록 Q 팩터는 좋아진다. 흡읍층 같은 경우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음파를 흡수해준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두께가 얇아지게 되면 음파가 적게 흡수가 되겠죠. 적게 흡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멀리 나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흡읍층이 얇다라고 했을 때 음파가 더욱더 멀리 나가서 파장이 길게 형성이 돼요. Q팩터의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하이 Q와 로우 Q가 있습니다. 하이 Q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좁긴 하지만 나가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요. 로우 Q는 대역폭이 넓지만 나가는 파장이 짧은 특징이 있게 돼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흡읍층이 얇을수록 얇게 되면 파장이 멀리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이 Q에 가까운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유추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흡읍층이 두꺼울수록 펄스의 길이가 길어진다. 여기가 두꺼워지게 되면 음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멀리 나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두꺼울수록 펄스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진단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에 있는 클락 제네레이터는 PRF를 조절한다.
1번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머지 보기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교재에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은 좀 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출제자가 모의고사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들을 섞어놓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하나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좀 실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문제 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문제 보게 되면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한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측분해능의 최소값은 빈폭이다. 여기 있는 문장 정도만 암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분해능, 라테랄 레졸루션의 최소값은 빈폭이다. 빈폭이라는 것은 여기서 초음파 빔이 나갈 때 나가는 이 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빈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미세하게 작은 두 가지의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빈폭이 작고 미세한 구조물을 분간할 수 있다는 말은 측방향 분해능이 좋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검사 시 생길 수 있는 반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국가고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엘리어싱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버스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40인승 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인승 버스가 있는데 여기 버스에 타기 위해 사람들이 60명이 모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버스는 60명을 다 태울 수 없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양의 무언가가 생겼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반접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모이는 사람의 수를 4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에 모두가 탈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버스를 60인승으로 사이즈를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0명이 왔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모두 탈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엘리어싱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인원수를 줄이는 방법을 도플러 변이값을 줄이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발생되는 도플러 값을 애초에 적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 버스를 40인승에서 60인승으로 바꿔주는 이 작업은 장치 내에서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신호의 범위를 넓혀주면 돼요. 이러한 방법을 스케일을 넓힌다 또는 PRF를 높인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반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도플러 값을 적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변이값을 줄이거나 스케일을 높여서 용량을 늘리거나 또는 PRF를 증가시켜서 마찬가지로 용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스케일을 높여주게 되면은 그만큼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에일리어싱이 없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PRF를 낮춘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설명드렸듯이 스케일을 높인다, PRF를 높여준다. 둘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낮추면은 에일리어싱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보통 도플러 공식을 보게 되면 EFV 코사인 세타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도플러 변이값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일리어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변이값을 적게 발생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값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분자값도 적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파수 값을 높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낮춰주게 되면 이 변이값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되어져 있어서 틀린 보기라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4번 공간 펄스 길이는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5번 혈관과 초음파 빔과의 각도를 0도에 맞춘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분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이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 값도 낮아지면 좋겠죠. 코사인 세타 값은
0도에서 가장 높고요. 0도에서 90도로 갈수록 값이 낮아지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음파 빔의 각도를 0도가 아니라 좀 더 각도를 증가시켜줘서 값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반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보기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반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플러 변이값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신호를 봐줄 수 있는 스펙트럼의 범위값을 증가시켜주는 이 두 가지 방법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3분지의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3번에 있는 주문맥, 간쓸개관, 간동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바일덕트, 담관이 문맥 3분지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헤파틱 덕트보다는 바일덕트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맥 3분지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에서도 영상과 함께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하기 위해서 환자의 자세로 적당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검사 자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 경직장 검사할 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답은 왼쪽으로 돌아누운 자세, 레프트 라테랄 데큐비투스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보이는 순서가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탐촉자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피부층이 있겠죠. 피부 바로 아래쪽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유선 조직층, 유방 조직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선 후 지방층 존재하게 돼서 정답 3번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전용 탐촉자를 이용해서 뇌연료를 관찰하는 초음파 검사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초음파로 뇌연료를 관찰하는 것은 5번에 있는 트랜스크라니알 도플러 그래피라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특수한 탐촉자를 사용을 해서 두개부 내에 있는 혈류의 흐름을 도플러 스펙트로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경두계 초음파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두경부 내에 있는 대표적인 대뇌 혈관들이 평가할 때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기법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인터코스탈, 갈비뼈 사이에서 얻은 영상이고요. 기본적인 영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 복부 초음파 관련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비뼈 사이의 스캔이고요. 우측엽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좌측엽과 관련된 해당 구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3번, 5번과 7번 구역이 보인다.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3개의 간정맥.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제 포탈베인이고요. 3개의 간정맥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형 탐촉자가 아니라 볼록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검사가 진행이 되죠. 정답 3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0에서 화살표한 구조물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구조물은 메인로바 피셔죠. 이 부분을 쭉 따라가게 되면 쓸개를 찾을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정답은 4번에 있는 쓸개와 지방 조직이 함께 있는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 보도록 할게요. 1번 간경화 환자에서 재개통되는 것. 이 부분을 리가멘텀 테레스라고 하는데요. 뒤쪽에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번 간을 배벽과 가로막, 횡격막에 부착하는 것은 파시폼 리가멘트 겸상인대라고 합니다. 3번 간을 1번과 2번구로 분리하는 것은 리가멘텀 베너섬이고요. 5번 태반과 연결되었던 곳이 섬유화로 변화한다. 이것 또한 리가멘텀 베너섬 또 리가멘텀 테레스와 연관되는 개념이라서 해당 문제와는 관련 없는 보기입니다. 뒤쪽에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간 주변에 다양한 리가멘트들, 인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파시폼 리가멘트, 우리말로는 겸상인대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간을 복벽에 걸어주는, 횡격막과 복벽에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리가멘트 구조물인데요. 보통 이제 태하순환 때는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다가 출생 이후에는 닫혀지면서 인대 조직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물들입니다. 여기는 리가멘텀 베너섬 같은 경우는 S1번 구역과 S2번 구역을 나눠주는 해부학적 지표로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리가멘텀 테레스 같은 경우는 좌엽 쪽을 검사할 때
이런 식으로 밝은 해코드로 보여지는 구조물이 있다면 리가멘텀 테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경화가 심각하게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리가멘텀 테레스 쪽에 혈류가 재개통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혈류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뒤쪽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umbilical vein, 제대 정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출생하기 전에 태아일 때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태아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출생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닫혀지게 돼요. 그런데 간경화, 간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간경화 질병이 있게 되면 단단한 간으로 인해서 원래 들어가는 포탈 베인 쪽으로 혈액이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길로 인해서 혈액을 받지 못하는 이 간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을 통해서 혈액을 받기 위해서 콜라테랄 패스웨이, 측부 혈액로를 만들게 돼요. 이 측부 혈액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혈액로가 여기 있는 umbilical 베인을 통해서 리가멘텀 테레스로 들어가는 이 비정상적인 혈류 흐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이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간경화 환자에게서 비정상적인 혈류 흐름이 초음파 상에도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영상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간 영상이 주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한 혈관들이 보이면서 컬러도플 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간경화 환자에서 얻은 초음파 영상이고요. 정상적으로는 닫혀 있어야 될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재개통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도 배꼽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재개통됐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된 것들이 배꼽 주변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특징들도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간경화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혈행 통로로 혈액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측부 혈액로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혈액로가 배꼽 주변에 있는 umbilical 베인을 따라서 들어가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고요. 간경화 환자에서 보여지는 비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이다.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슴뼈 좌연 장축 단면대 영상이다. 라는 무엇이니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에 있는 승모판이고요. 마찬가지로 심장 초음파에 관련해서는 특강 영상이 따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중에서 간경화 환자에서 재개통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개념이었죠. 보시면은 간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 기존 경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제대정맥, umbilical 베인 쪽을 따라가다가 리가멘텀 테레스 쪽으로 쭉 연결되어지는데요.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영상은 리가멘텀 베너섬이고요. 이 부분 자체가 리가멘텀 테레스, 좌엽에 가까이 있는 에코제닉한 선상 구조물이 리가멘텀 테레스입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국가고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 정도 패턴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경화와 관련된 혈관의 재개통의 개념 정도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탐촉자로 검사한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탐촉자 구성을 봤을 때는 섹터 프로브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탐촉자의 크기를 봤을 때는 심장 초음파 전용 장비죠. 섹터 프로브 보여지고요. 연관되는 보기는 답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탐촉자 영상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해당 영상 정도까지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